이야기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약간 제가 좋아하는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철학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근대 철학과 이제 현대 철학을 연결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2019년부터 우리 여기서 이제 세미나 원들을 모아서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휴me, 칸트, 지금 푸코, 들레즈의 철학사 책들을 관련 책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가요 토론회를 줌으로 하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약간 이제 미완성 원고인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해서 열심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여러 저서에서 라이프니츠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대체로 그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 머무는데, 그의 이제 들레즈의 후기 저작인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에서는 사정이 좀 변하는 듯하다. 라이프니츠는 무한한 차이 혹은 다양함에 대한 긍정을 끝까지 밀고 나간 사상가가 된다.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계속 경계하던 들레즈는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을까?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혹은 이제 실체적 빈클룸, 이따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이런 입장 변화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들레즈는 주름의 마지막 장에서 모나드의 질서에 물체의 질서가 종속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 종속이 예정 좋아하는 다른 어떤 것을 함축하며 그 다른 것이 바로 빈클룸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수평적인 질서, 물체에 관한 질서는 수직적 질서에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들레즈 라이프니츠는 더 나아가 종국에는 반쯤 열린 모나드의 존재론, 대각선의 형이상학이 된다. 들레즈는 주름에서 라이프니츠의 후기 저작들을 분석할 때 다른 연구들과는 좀 다르게 물체 개념에 시작해서 영혼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름은 물질의 겹주름에서 출발하여 영혼 안의 주름을 통과하고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 라이프니츠의 후기 사상에 대한 대개의 연구서들이 모나드론에서 시작해서 모나드론으로 끝나는 순서와는 반대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들레즈의 라이프니츠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으로 라이프니츠의 물체적 실체 개념에 대한 들레즈의 분석을 다음의 순서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물체 개념에 대한 기존의 관념론적 해석에 대해 개괄한다. 둘째, 물체적 실체 개념이 라이프니츠에게 요청된 이유와 그리고 물체적 실체 개념에 대한 발생적 정의에 대한 들레즈의 해석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체적 실체와 빈클룸이 들레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론해 볼 것이다. 라이프니츠 볼차크파라는 형식으로 칸트의 18세기까지 유행했던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20세기 초에 러셀과 쿠티라에 의해서 부활한다. 러셀은 서양 철학사라는 유명한 책에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식적인 철학이다. 그것은 변신론, 신을 변호하는 이론이죠. 로 대표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인기가 있지만 부정합적이다. 반면에 비공식적인 철학도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깊이 있고 정합적이다. 러셀과 쿠티라는 라이프니츠의 이 숨겨진 철학을 밖으로 끄집어내고자 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접근 방식은 논리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탄생시켰다. 라이프니츠의 사상의 핵심을 논리학 혹은 진리 이론에서 찾고 그의 형이상학을 포함한 다른 사상들을 단순 명료한 진리 이론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철학의 구별, 공식 비공식의 구별이나 논리주의적 해석은 그 이후 쏟아지는 비판 때문에 지금은 이전처럼 공고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영미권 연구자들에게서는 아직도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과학의 영역에서 라이프니츠는 당대의 새로운 기계론을 받아들이지만 철학자로서 그 기계론의 근거에 대해 항상 고민을 했다. 그는 평생 동안 이러한 작업에 몰두했으며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는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과감하게 채택하기도 한다. 러셀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은 다수의 짧은 텍스트에 흩어져 있는 비정합적인 주장들을 통합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영미권 연구자들은 모나돌로지의 후기 철학을 잣대로 삼아서 초기 사상부터 그러한 아이디어의 씨앗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아이디어의 전형적인 형태를 대볼더라고 하는 데카르트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실제로 물체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인 바인 것으로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나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단순 실체들 이상의 어떤 것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물체적 덩어리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단일성과 절대적 실체성을 갖는 단순 실체들에서 기인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는 단순 실체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여기서 이제 단순 실체라는 건 이제 모나드이고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실체가 되기 위한 기준은 크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이제 단일성, 그 자체로 하나인 것과 이제 능동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갖춰져 있어야 실체인데, 그러한 것은 오로지 모나드뿐이고, 물체 혹은 신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단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물체는 이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 실체들에게서 기인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인하다가 무슨 뜻인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드는 일종의 정신적인 원자들이고 이것만이 실체이므로 굉장히 이상한 존재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책상이나 책과 같은 물체들은 진짜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나드들이 동시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해석을 이제 물체에 대한 관념이라고 이제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자연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수많은 텍스트를 남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초기에 라이프니츠의 저작부터 이러한 관념론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 조금 연구자들 사이에선 주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다니엘 가버와 같은 관념론의 비판적인 해석을 선택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관념론적인 해석이 이제 후기 사상에 대한 정합적인 독해를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가버가 볼 때 라이프니츠는 물체의 실제성에 대한 직관, 물체가 어떤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직관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는 다양한 시도들은 이러한 직관 때문에 직관을 포기하지 못해서 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실제성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천착은 전생에 걸쳐 나타난다고 이제 가버는 보는데, 가버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 시기의 라이프니츠는 급진적인 유물론자였던 홉스를 계승하고자 했고, 라이프니츠가 형이상학 서설을 출간하고 아르노와 편지를 교환하는 시기, 그러니까 중기쯤 되겠죠. 이때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기초로 유기체 개념을, 유기체도 실체입니다. 유기체 개념을 이제 정립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모나돌로지 단자론이 출간되는 말년에는 라이프니츠에게 이제 우호적이었던 라이프니츠 책을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신부이기도 하고요. 이 데보스라는 사람과의 편지 교환에서 실체적 빈클룸, 그러니까 빈클룸을 어떻게 번역하냐가 조금 애매한데요. 원래 뜻은 끈, 이란 뜻이고요. 묶는 끈이 있죠. 개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한글책에선 결속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빈클룸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체적 빈클룸 등의 개념을 통해서 물체의 실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드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는 물체 관념론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근사하게 잘 맞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어떤 그 관념론이 불충분하다고 이제 생각했다는 이제 주장이 가버의 주장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브랜든 룩이라고 하는 그 학자에 의해서 빈클룸 연구가 뒤늦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빈클룸은 그 이전에는 부차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철학보다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캐톨릭 신부였던 데보스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이 어떻게 이제 실체 변화, 성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 때 이제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체 변환, 성체 변환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 한번 너의 형이상하고 설명해 좀 달라라고 이제 데보스가 이제 라이프니츠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라이프니츠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냐면, 모나드들을 묶는 끈이 있는데, 빈클룸이 있는데, 빵과 포도주의 빈클룸이 있고 예수와 살의 빈클룸이 있다. 두 개가 다른 빈클룸이 있는데,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구성하는 모나드들이 바뀌지 않고
빈클룸만 딱 바꿔치기 하면,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의 빈클룸에서 예수의 빈클룸으로 바뀌면 겉모양은 그대로 빵인데 갑자기 이제 예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이제 설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빈클룸은 확실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연구자들 이런 측면에 이제 주목해서 종교적인 현상에 대답하기 위해서 라이프니츠가 잠깐 생각해 본 가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브랜든 룩 같은 사람에 의하면 이 아이디어가 데보스와의 편지 교환 이전에도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여러 텍스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라이프니츠는 데보스를 위해서 급박하게 빈클룸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게다가 빈클룸은 성체 변환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빈클룸은 오로지 유기체만 존재하는데 빵과 포도주는 이제 유기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물체거든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에 빈클룸이 있다라는 건 이상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빈클룸과 비슷한 거 생각하다가 마침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데보스에게 썼다는 게 이제 룩의 주장이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레즈가 참조를 했을 프랑스권에서는 이들보다 좀 이르게 이제 빈클룸에 대한 아주 소수의 연구들이 있었고요. 아주 이르게는 이제 1938년에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들레즈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이 크리스티안 프레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1년에 출간한 존재와 관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이제 프레몽이 책 한 권 다 썼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데보스의 편지를 라틴어로 이제 불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미셸 세르가 거기 서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프레몽이 이제 거기에 짧은 논문을 실었고, 서문격 논문을 실었고, 그 다음에 서간문이 있습니다. 이제 프레몽이 이제 이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빈클룸이 일종의 관계인데, 끈이 관계인데, 예전 사람도 잘 몰랐던 것인데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 예정 조화서를 되게 이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자인 경혜영 선생님은 이제 프레몽의 연구가 아마도 들레즈 라이프니츠론의 변곡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니츠론을 낳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책이 81년에 나왔는데 들레즈가 80년과 86년에 그 두 번에 걸쳐서 대중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과는 좀 다른 적극적인 평가를 대중 강의에서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의 라이프니츠 독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특히 난해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주름에 대한 어떤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들레즈의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다니엘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레즈의 어떤 철학적 어떤 리니어지에 대해 쓸 때,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를 들레즈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쓸 때, 라이프니츠에 대한 들레즈의 모든 해석은 차이와 반목과 의미의 논리에 다 이미 제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름은 그냥 무시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주름의 어떤 새로운 라이프니츠론을 이제 다루고자 했고요. 특히 이제 물체 개념에 주목을 하려고 했고요. 이게 어떤 주름의 구성상의 독특성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물체가 무엇인지 주름에서, 그리고 그 물체가 왜 라이프니츠에게 필요했다고 들레즈가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런 물체의 개념을 논의함으로써 들레즈가 라이프니츠로부터 어떤 함축을 이끌어내는지를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체가 왜 필요하냐, 물체적 실체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말년에도 왜 물체의 실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들레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물체가 단지 현상이 아니라 뭔가 현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들레즈가 볼 때 만일에 물체적 실체가 부정이 된다면 우주의 다양성이나 동물성이 희생될 것이다 라고 이제 들레즈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텍스트를 참조하냐면, 아르노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를 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그런 물체적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정문이죠. 많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물체는 무지개와 같은 잘 정초된 현상, 그러니까 well-founded phenomena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체적 실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인간 이외의 어떤 실체적인 것도 가시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는데, 들레즈 어떻게 설명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얼핏 보기에 실존하는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과 수많은 물방울들이 만드는 현상에 불과하죠. 거기에는 어떤 실제적인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물체적 실체가 이 세상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물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무지개와 같은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실체일 것이 확실한 인간의 영혼 이외에 모든 것들이 현상이 됩니다. 오로지 인간의 영혼만이 실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들레즈가 하고 싶은 말이 모든 물체가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여기서 확답을 피하고 답을 좀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를 들레즈는 요청이라고 이제 과감하게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물체적 실체의 존재를 미리 확정할 방도는 없지만 그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만 실체면 세상은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가 볼 때 인간 이외의 실체들, 적어도 다양한 동물들의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동물들의 영혼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굳건하게 믿었고요. 데카르트와는 굉장히 차이나는 태도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세계가 단순한 원리를 따르면서도 가장 풍부한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신이 선택한 이 세계는 가능 세계들 중에서 가장 다양성이 큰 세계. 그래서 세계의 다양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위 텍스트에 적용해 보면 물체적 실체는 요청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첫 번째로 얘기가 된 물체적 실체가 필요한 이유, 요청되는 이유고요. 들레즈가 선택한 두 번째 이유. 근데 이거를 진정한 베리타블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데, 유사성에 대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각된 어떤 지각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것과 닮았고, 지각된 것이 우리가 그것을 사유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체적 실체가 요청된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사실 이게 좀 들레즈 너무 설명을 대충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지각 내용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지 사실 들레즈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대충 추측을 해보면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 내용이 닮은 어떤 것은 신체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외부 대상을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므로 지각 내용이 있으면 감각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논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들레즈의 강조점은 아니고요. 실제로 들레즈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청되는 이유보다는 사실 닮다라는 말을 어떻게 독특하게 해석할 것인가, 유사하다, 이 말에 이제 들레즈 관심사가 있고요. 그래서 A가 B를 닮았다. 우리 지각 내용이 있을 때 그 지각 내용이 지각 대상, 감각기관을 닮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통상적으로는 B가 모델이고 바깥에 뭔가가 있고 지각 내용은 그걸 닮은 것이다, 모사한 것이다, 복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레즈는 라이프니츠의 이 닮다라는 뜻을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냐면, 유사성은 유사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피유사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또 설명을 하면, 바깥의 대상의 작용에 따라서 지각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각 내용, 바깥 내용이 아니라 우리 그 마음속에 있는 지각 자체가 모델이고 그 모델에 따라서 대사에 산출된다는 것이다. 약간 좀 더 유사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 단어를 쓰면 투사.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지각 내용이 멈춰 있고 그거를 따라서 바깥에 뭔가 대상이 생긴다. 그래서 모나드의 지각이 원본이고
신체의 감각기관이나 외부 대상은 복사본이다. 그리고 이 복사본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이다. 이 닮다라는 말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제 무슨 또 주의사항을 많이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각 내용이 먼저 우선성이 있는 거죠. 그게 우위에 있는 것이고, 신체적인 기관은 거기에 이제 하위에 있는 것인데, 이런 투사 관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응 관계에 있긴 하죠. 투사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응하지만 어떤 다른 법칙들이고, 들레즈는 라이프니츠의 미분법,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도 미분법을 만들어냈잖아요.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둘이 그래서 서로 자기가 먼저 만들었다 싸웠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미분과 뉴턴의 미분법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미분법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닮았죠. 물론 라이프니츠 자기의 미분법이 좀 더 원본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모나드의 내부적인 차이의 기제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어떤 차이적인 기제는 물체들의 어떤 운동과 소통의 전달의 기제와 닮았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이제 그 후기 철학에서 이제 물체적 실체, 중기 철학에서 물체적 실체를 얘기할 때도 우선은 모나드, 영혼, 정신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체를 연역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정신에서 연역되는가를 이제 들레즈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로는 물체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를 요청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의 신체를 갖는다라고 들레즈가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의 신체를 가져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 요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요. 근데 이러한 요청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신의 어두운 바닥, 토대는 제1진료를 요청하고, 두 번째, 정신의 명석판명한 클리어 디스틴트한 지대가 제2진료를 요청한다. 이 둘은 정신에서 신체를 연역하는 과정이다. 연역은 두 단계를 지닌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들레즈의 말을 가져오면, 하나는 모나드의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요구가 어떻게 충족되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정신의 어두운 바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나드의 어떤 어두운 곳이라는 게 뭐냐? 그늘이라는 게 뭐냐? 각각의 모나드는 전 세계를 표현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원자인데 그게 전 세계를 표현하는데, 재밌게도 세계는 모나드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나드의 표상됨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런 모나드 바깥에서는 실존하지 않고 세계는 오로지 모나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나드는 유한하고 세계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나드의 바닥은 무척 어둡다라고 이제 들레즈는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한 모나드가 세계 전체를 표현하는데 유한한 게 무한한 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전체를 모두 다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나드는 세계 전체 중에 일부분만 밝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세계들은 어두침침하게, 그러니까 미세지각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미세지각들이 정신 혹은 모나드의 이제 어두운 바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나드들에서 일부를 밝히는 작업, 각자 자기가 각자 특정한 지역을 이제 밝히는데, 미세 지각들을 의식적 지각으로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들리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 소리들이 하나씩 들으면 들리지 않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커다란 파도의 소리가 돼서 이제 들리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들레즈는 이를 또 모나드의 개체화 과정이라고 또 간주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다른 지역을 밝게 밝히니까요. 전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모나드들은 서로 구별되지는 않지만 각자 다른 미세 지각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통합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의 표현을 옮기자면
모나드들은 각기 다른 명석 판명한 특권화된 표현 지대를 갖습니다. 하나의 세계와 무한히 많은 개별 관점들로 구별되는 모나드들.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인데 무한히 많은 개별 관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하나이면서 무한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철학도 단 하나의 유일한 세계의 긍정, 그리고 동시에 이 세계 안에서 무한한 차이 혹은 다양함의 긍정을 이토록 멀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들레즈는 라이프니츠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 해석이 이러한 이제 모나드의 개별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독특한 점은 물체에 대한 첫 번째 요청하고 이제 겹쳐 놓는다라는 점에서 특이한데, 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것도 이제 라이프니츠의 텍스트를 근거로 제가 이제 조금 추측을 해본 것인데, 주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라이프니츠 텍스트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제 다음을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두 번째는 제1진료, 세 번째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성되는 모나드, 네 번째는 그 제2진료, 유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체적 실체, 뭐 기계,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부분 3번을 보시면 영혼 플러스 진료가 모나드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때로는 모나드와 영혼 두 개념을 하나의 동일한 개념처럼 간주하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같지 않고, 이 인용문에서 이게 구별되고 있는데, 영혼은 모나드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실체가 아니라 형상, 실체적 형상에 불과하고 거기에 진료가 덧붙여져야지 모나드 실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제1진료는 시공간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공간을 점유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개념. 반면에 제2진료는 실제로 규정된 시간 공간적 조건 하에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요청된 물체는 각 모나드의 구성 성분으로서의 제1진료이고요. 그것은 이제 모나드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신체가 아닌 추상적인 가능태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요청된 물체는 제2진료는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입니다. 앞에서 이제 들레즈가 유사성을 통해서 설명한 물체는 두 번째 물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요청된 물체, 두 번째 물체가 유기체인데, 모든 물체가 유기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기체는 물체 여러 종류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86년에 강의에서 이제 바로크적인 물체를 세 종류로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구별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덩어리로서의 물체. 그러니까 들레즈는 어떤 벨플린의 건축사, 바로크 시대의 건축사 연구한 벨플린을 참조하면서 영혼의 가벼움, 불변성 이런 것과 대비되는 어떤 물체적 개념, 묵직하고 역동적인 곡선의 것들, 이런 게 이제 그 덩어리로서의 물체이고, 두 번째는 탄성체, 유체, 그러니까 액체 같은 거 있죠, 기체나 액체 같은. 그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제 데카르트 방식의 어떤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물체 개념의 비판을 생각한 물체인데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 없이 물체 자체도 외부의 충격에 저항한다, 자기 자신 수복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라이프니츠는 이제 계속 갖고 있었고, 나중에 들레즈가 이제 스피노자 물체론 해석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참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는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추상적인 원자론적 입자에 기반한 유체론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유체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데카르트 유체론은 고립된 하나의 그 입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동적인 입자에서 시작해서 유체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가 볼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고립되어 있는 입자는 없고, 모든 것들은 항상 주변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 없이 뭔가를 말한다는 거는 그냥 추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자기가 생각하는 유체로서의 그 물체다라고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유기체 혹은 물체적 실체인데,
유기체만이 실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정신에서 영역되는 이러한 물체만이 단일성, 능동성을 이제 그 자체로 지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들레즈 색채가 이제 많이 들어간 내용이 여기서부터입니다. 들레즈에게는 이제 바로크는 굉장히 특별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은 라이프니츠 사상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로크에 대한 책인데, 16세기에 갑자기 솟아난 바로크는 이제 르네상스의 계승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들레즈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기이하고 이질적인데, 라이프니츠는 이제 이러한 바로크에 속하는 하나의 철학자다, 하나의 사상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바로크적인 세계는 들레즈가 볼 때 2층 건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층, 위층은 다락방이고 아래층은 그 뭔가 공통의 방, 위에는 컴컴한 방이고 사적인 방이고 아래는 이제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공통의 방이다. 이 두 층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바로크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들레즈는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혼과 물체의 공간인데, 두 층을 어떻게 대비시키냐면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외부 없는 내부와 내부 없는 외부이고, 안쪽과 파사드이고, 건축 용어죠. 그다음 자율성과 독립성이고, 도덕적 필연성과 가설적 필연성이고, 라이프니츠의 미분과 뉴턴의 미분법이고, 차이적 관계에 의한 상호적 규정과 극대 극소에 의한 대상에 완결된 규정, 수직적 통일성과 수평적 통일성,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두 개의 층은 되게 날카롭게 대비되지만 통상적인 이원론과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들레즈는 이 건축물이 플라톤의 유출설에 어떤 신플라톤주의 유출설에 근접한 일원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모나드이고, 모나드들 사이에 위계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엔 다 모나드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초월적인 세계는 부정이 되고, 그때 모나드들이 두 개의 층을 만들어내는데, 신플라톤주의와 차이가 좀 있다면, 신플라톤주의는 무수히 많은 계단들이 있다면, 바로크에는 굉장히 간단히 두 개의 층만이 있다. 다락방과 통해 있는 1층. 그리고 이 두 개의 층은 실제적으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로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들레즈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질적인 두 층을 어떻게 하나로 붙여놓냐, 건물 하나에다 같이 붙여놓냐.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그 잘 알려진 개념인 예정조화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레즈가 볼 때는 그냥 말만 조화이지 사실은 여기에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분열증적인 긴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사상의 취약점이 아니고 가장 오히려 탁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이질적인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 이제 평면 위에 놓고자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영혼과 물체, 고대와 근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기계론 철학의 어떤 매개자로서는 라이프니츠를 생각할 수가 있다. 예정 조화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해결책이었는데, 라이프니츠는 이걸로 충분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라고 이제 들레즈는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츠가 이제 실제로 자기의 존재로는 2층 건물에 비유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들레즈가 말한 이 비유가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나들로지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다음 텍스트가 2층 건물하고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숫자 붙여둔 데부터 읽을게요. 그리고 1층, 충만한 가득 차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결합,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이 물체가 전체 우주를 표현하듯이 물체들은 결합을 통해서 우주를 표현하고, 두 번째, 영혼은 자기에게 고유하게 기속된 신체를 표상함으로써 우주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1번이 좀 중요한데, 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1층은 서로 이렇게 통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모나드는 창이 없지만. 그러니까 1층은 1번은 아래층, 2번은 위층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1번의 서술이 이제 바로크 건축물 1층에 상응하는 것이고 1층은 공통의 공간이듯이 이제 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물체는 없죠. 남김없이 물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물체가 딱 운동을 하면 그 물체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 운동은 전 우주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가 한 물체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떤 개별 물체가 있을 때 개별 하나의 물체는 우주 전체의 운동, 각각의 물체들의 운동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체가 움직인다면 이러한 그 운동은 우주 전체의 운동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라이프니츠의 표현을 갖고 옮기자면 개별 물체가 전체 우주를 결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2번은 다락방 얘기인데 창이 없는 영혼에 대한 서술이죠. 근데 그 모나돌로지의 이제 특이한 서술 방식은 1과 2 사이에 어떤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1 문장이 뭐뭐 하듯이 2가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마치 영혼은 신체를 매개로 하여 전 우주를 표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되게 이제 특이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개별 영혼은 자신의 신체 덕분에 우주를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텍스트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들레즈가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독특한 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단지 말하기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뭔가 여기에 심오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물체가 모나드들로 완전히 환원된다면, 관념론이 얘기하듯이 1층이 2층의 효과에 불과하다면 이 둘의 이제 상관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들레즈는 조금 이제 센 주장을 내세우죠. 아래층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며 위층으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 그 근거가 이제 무엇인가? 들레즈의 좀 재미있는 독특한 주장이 나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라이프니츠 해석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라이프니츠가 이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잠재성과 현실성, 버추얼한 것과 액츄얼한 거, 이 개념상뿐만이 아니라 파서블한 거하고 리얼한 거, 이 개념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될지가 조금 흥미로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 개념에 조금 이제 생각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왜 1층의 자율성으로 이제 연결되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알려 있듯이 주름 이전에 80년대 이전에는 이제 들레즈는 가능성 개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가능성 어떤 가짜 현실성이다, 유사 현실성이다. 이제 베르그송주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수는 6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미 모두 주어져 있는 레디메이드 된 목록이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고 한정된 목록으로서의 가능성은 거짓 개념이다. 이게 비판이고요. 둘째로 가능성에서 실제로 이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단순하게 어떤 실존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능적으로 있다가 그게 현실로 실제로 딱 나타날 때 실존이 가능성이다 뭔가 덧붙여지는, 밖에서 덧붙여지는 방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행의 기제가 가능성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서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어떤 외부의 것이 갑자기 개입해서 이행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볼 때 철학사 속에서 이제 가능한 것과 실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설정할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존을 어떤 급작스러운 추론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또 가능성 개념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가능한 것이란 어떤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꾸며진 것이다 라고 차이와 반복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결과를 보고 거꾸로 이것과 유사한 것이 가능성들 중에 하나로 있었겠지 라고 꾸며내고 상상한다는 것이죠. 유한한 상상력에 기초해가지고. 그래서 가능성의 실제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짜 창조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어떤 창조 과정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라이프니츠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꼭 라이프니츠만 아니라 17세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일 텐데요. 가능성을 이제 현실성과 동일한 사태로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 안에 이제 수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현된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반드시 실현된다. 가능성으로 있는 거는 단지 가능성으로 이제 머무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한 번은 꼭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가능성은 현실성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라이프니츠를 넓게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능세계론을 고려하면 조금 이제 사정이 바뀐다고 들레즈가 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경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딱 하나밖에 없고 정합적인 세계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또 다른 방식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화요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반면에 라이프니츠가 볼 때 또 다른 정합적인 세계가 무한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무한히 가능한 세계를 가능세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유혹을 뿌리치는 아담이 살고 있는 세계도 가능적으로는 있다는 것이고, 이 무한히 많은 세계 속에서 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최선의 세계로 선택하고 실현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계만 실현이 되어 있으니까 실현되지 않은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순수하게 실현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름의 가능성 개념은 무엇보다도 가능세계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들레즈가 물체의 자율적 영역을 위해서 가능성, 실제성, 개념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가능세계론이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은 이 세계에 실제하진 않지만 현실적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가능세계론을 언급할 때 들레즈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서 실제적이지 않고 하지만 현실적인 것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들레즈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들레즈는 라이프니츠의 결정론적 경향을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목적론이나 어떤 결정론적 경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우선 그는 가능세계론 이전에 라이프니츠의 논리주의적 해석에 대한 논리주의적 해석을 비판한 바가 있는데, 개념과 수로를 연역적인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크의 문법에 따르면 수로는 무엇보다도 관계와 사건이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푸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엄밀히 말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라는 주어에 푸르다라는 수로를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냐면, 나무는 푸르러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속성인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속성은 어떤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어와 관련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선 사건, 관계 이런 걸 강조시키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름에서 강조하듯이 가능세계론을 참조하면 나무가 푸르러지지 않을 가능성,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미규정적인 것, 실현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순수한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게 되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 다양체가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름에서는 여기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사건의 비밀스러운 목이다 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걸 지칭합니다. 근데 이러한 평가가 뒤바뀐 가능성 개념을 물체가 모나드들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라이프니 텍스트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프레몽을 따라서 데보스와의 서가몬 후기 철학을 주목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물체가 실체라면 물체는 모나드 일치 이상의 것으로 현상의 실제화다. 현상을 실제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성 실제가 짝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2층 집하고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위층에서는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곳이고, 아래층에서는 가능성이 실제화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2층에서는 미시지각이 거시지각이 되는 과정, 제1진료가 요청되는 것이고 모나드가 개체화되는 것이 이제 2층이고, 아래층에서는 모나드의 집적인 만드는 현상이 실제화되는 곳입니다. 유기체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이러한 실제화 과정이 영혼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화 과정에는 모나드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모나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다라는 것이 들레즈 얘기고요. 그러니까 물체는 분명 모나드에서 기인한 현상이 맞긴 하지만 그 과정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모나드 이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물체는 모나드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 1층, 2층으로 환원될 수가 없다. 모나드 바깥에 있는 이 활동까지 포함한 더 큰 범주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가능 세계까지 포함하는 세계다. 세계 개념이 중요하다. 이건 사실 들레즈가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들레즈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물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 세계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세계에서 출발해 생각해야 된다. 세계는 모나드들 또는 영혼들 안에서 현실화되는 하나의 잠재태이면서 동시에 물질 또는 신체들 안에서 실제화가 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가능태이기도 하다. 좀 오래 했네요. 죄송합니다. 빈클룸 얘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독특한 함축으로 이제 엮어 나가는지를 마지막 부분입니다. 얘기를 드리면, 물체는 이제 본래부터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후기 철학에서 세계의 기본 구성성 분명히 모나드이지만, 그리고 물체는 모나드를 기초로 실체화되지만 그 이 과정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우선은 자연과 은총의 이성적 원리라는 책에서 물체는 모나드들의 집적물이다. 복합실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물체는 모래알 한 줌처럼 아주 그 단순한 집적물은 아니고 거기에는 위기와 통일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나드의 집적은 중심 모나드와 둘러싼 주변 모나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말로 바꿔보면 지배 모나드와 종속 모나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드들은 창이 없어가지고 직접 영향을 주고받진 않지만 각각 지각이 있어서 뭔가 지각의 정도의 차이를 통해서 지배 모나드와 종속 모나드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배와 종속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작용이 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설명은 물체적 실체에 대한 건 아니고, 아직 이런 집적으로서의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 잘 정초된 well founded phenomena 불과하기 때문인데, 이건 아직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현상의 실제화라고 하는 추가 작업이 있어야지 현상인 실체가 됩니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이제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체적 빈클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작업을 담당하는 거를 이제 라이프니츠가. 근데 이런 빈클룸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이 많이 언급하듯이 좀 이제 가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라이프니츠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뭐라면 실체가 있다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빈클룸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일들은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가정법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체가 실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실체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기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빈클룸이 필요할 겁니다. 요청된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죠. 여하간 들레즈는 이러한 텍스트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가 물체적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빈클룸은 신에 의해서 덧붙여진 통합자이고, 현상을 실제화하고 요것을 하는 담당자가 빈클룸이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후기 텍스트를 쫙 묶어가지고 중기까지 사실은 묶어가지고 물체적 실체론을 완성하는데, 그 좀 비판을 많이 받긴 해요. 이제 들레즈 너무 비역사적으로 라이프니츠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쭉 묶어가지고 물체적 실체론을 완성하는데, 지배 모나드가 종속 모나드들을 빈클룸을 통해서 소유한다,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클룸은 신에 의해서 모나드에 덧붙여진 것이고,
그러므로 모나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클룸이 모나드와는 다른 종류의 실체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실체라기보다는 그것은 프레몽이 말한 것처럼 관계이고, 들레즈가 좋아하는 수학적인 표현을 갖자면 어떤 미분관계, 기울기 같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절대적 내면성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그런 내면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외부, 보충적인 외부를 요구한다는 것이고, 빈클룸이 이제 그런 것이죠. 빈클룸을 통해서 이제 라이프니츠를 읽을 때 그러면 어떤 라이프니츠가 새로 나타나냐, 전형적인 라이프니츠와 다른 들레즈식의 라이프니츠가 나타나는데, 그것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비시간적인 영원한 모나드의 세계가 부정되는 건 아닌데, 빈클룸이 포함이 되면 어떤 지속, 변화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빈클룸에 의해서 묶여있는 종속 모나드들은 교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속 모나드는 모나드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일종의 부품과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바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플럭스 상태가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가 이런 구조를 잘 찾는데, 아르노아의 서간문에서 일시적으로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플럭스 상태는 일시적이라는 말하고 이제 상응하는 것이죠. 빈클룸을 통해서 지배 모나드가 종속 모나드를 소유하는데 그거는 항상 일시적이다. 소유의 위기가 항상 있다. 변화가 항상 있다. 둘째, 영혼과 물체의 어떤 경계가 해체됩니다. 2층 집은 일견 이원론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배 모나드는 영혼이고 종속 모나드는 영혼에 속한 신체니까. 그런데 지배 모나드, 종속 모나드는 유기체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유기체인데, 상기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혼과 몸을 가진 유기체만이 물체적 실체일 수가 있는데, 현상이 아니라 물체적 실체일 수가 있는데, 빈클룸에 의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들레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클룸은 영혼에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에서 신체로, 그리고 신체들에서 영혼들로 왕복 운동을 작동시킨다. 여기에 두 층의 영구적인 침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배 모나드, 나의 영혼이 나의 지배 모나드인데 하나 있는 종속 모나드들로 구성된 나의 신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안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 안에 또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라이프니츠가 많이 들은 얘기를 하면, 연못 안에 금붕어가 있고, 금붕어 안에 또 많은 기생충도 살고, 기생충 안에 또 뭐도 살고, 미세 생물들이 살고, 이런 구도죠. 그런데 내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영혼과 신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종속 모나드들이 이번에는 각 내 안에 있는 동물들에서는 지배 모나드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나의 종속 모나드들이 동물의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글우글거리는 동물들, 이거 생각해보면 나의 신체가 동물의 영혼이 됐다가 동물의 영혼은 또 자기 신체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한 신체 모나드들이 또 다시 영혼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게 영혼과 신체가 서로 막 침식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들은 그 또한 실존할 만한 자격이 있는 무한히 많은 피조물들로 가득 찬 세계, 일종의 세계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신체를 담당했던 모나드가 하위 모나드에서 영혼을 담당하고, 신체가 다시 영혼이 되고 영혼이 신체가 됩니다. 이러한 침식 덕분에 영혼과 신체는 신체의 전통적 이분법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셋째로, 존재론과 관련돼서 빈클룸은 모나드들로만 포착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이성이나 사건으로들로서의 세계, 비규정적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클룸 자체는 물체를 지배하는 법칙들 자체를 변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보스의 서간문에 의하면 그건 메아리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음악적인 비유를 많이 드는데,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메아리가 될 때 컨텐츠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데 뭔가 지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클룸이 메아리와 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모나드들을 묶어서 모나드 자체에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실체가 생겨나는 거죠. 컨텐츠는 안 바뀌는데, 하여튼 빈클룸이 창이 없는 모나드들에게 창을 뚫어주지는 않지만, 빈클룸 없이도 모나드들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것이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모나드들이 꾸는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빈크롬이 있어야 되고 모나드의 바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나드의 바깥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미규정적인 세계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빈크롬이 실제화하는 대상은 모나드의 일치로서의 현상이지만 보다 그 큰 구도에서는 세계를 이제 실제화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름에서도 들레즈는 라이프니츠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능 세계들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라이프니츠 가능 세계론에서 그게 이제 컨트라딕션이 아니라 바이스 딕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컨트라딕션은 A임에서 동시에 나대일 수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논리적 모순이다 이를 얘기할 때 이제 컨트라딕션인데, 바이스 딕션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걸 바이스 딕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와 not A가 공존하는 관계를 이제 바이스 딕션이라고 합니다. 음악적으로 얘기하자면 네오 바로크 음악이 이를 성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자신은 불협화음들을 각기 다른 세계로 배분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죄 짓지 않은 아담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세계 내 자체 내에서는 조화를 확보하는데, 네오 바로크 음악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 급진화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불협화음인데 일종의 불협화음 해결될 필요가 없이 그냥 소리를 내면 된다. 그래서 물체적 실체나 빈쿨룸 개념을 통해서 들레즈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흐름이 이제 그러한 것이고, 모나드의 수직적 질서와 수평적 질서를 뒤섞는 어떤 대각선의 질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한 걸 읽자면, 가장 일반적인 사실은 바로 화음의 수직적 조화가 수평적 멜로디의 수평적 선율들을 자신 아래 종속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수직의 수평보다는 우선적이긴 합니다. 후자는 분명 사라지지 않지만 조화적 원래 종속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종속 이정 조화는 다른 어떤 것을 함축한다는 것이 참이다. 그것이 바로 빈쿨룸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각선의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빈쿨룸. 그것은 통주저음처럼 작동하며 하나의 음조를 예비한다. 여기까지입니다.